시청자 한 분이 댓글로 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보주라는 지명이 인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추적도 안 합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또 한 분이 다른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한 학자가 갑자기 학설을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토록 허황옥 왕비를 연구하더니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따로 던져진 두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질문이 같은 숫자 하나에서 만났습니다. 서기 48년과 서기 575년. 두 시점 사이의 갭 527년의 모순. 그 모순이 가리키는 곳을 같이 따라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댓글 네 분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보주가 인도 어디에 있는지, 한 학자가 왜 학설을 바꿨는지, 사천성에 정말 보주 허씨가 살고 있는지, 쌍어문이 4세기 이후에 등장한다면 허황옥과 무슨 상관인지. 네 분의 질문이 따로 던져진 것 같지만 우리가 따라가 보면 같은 좌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좌표는 학설 5갈래가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5갈래를 같이 본 뒤에 댓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펼쳐두고 같이 봐보는 영상입니다. 저도 댓글을 다 읽고 한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한 자리에서 신기했습니다. 첫 질문이 보주의 위치였고 따라가다 보니 인도 도시의 이름이 1세기의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외국 자료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한 학자의 학설 전향이었고 그 학자의 평생 연구가 도상 한 점에서 갈라졌다는 외국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천 허씨 집성촌이었고 한 답사 채널이 직접 그 자리에 다녀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쌍어문이 4세기 이후 등장한다는 인도 학자들의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정확히 학설 전향의 결정 근거였습니다. 따라갈수록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한 줄짜리 답이 흔들렸습니다. 인도 공주 허황옥이 가야로 시집왔다는 한 줄입니다. 그 한 줄 안에 시점이 두 군데 어긋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도 도시 이름의 시점이 한 번, 사천 행정 명칭의 시점이 또 한 번. 두 자리에서 학설이 흔들립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길부터 봅니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직접 왔다는 길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한 여인의 자기소개가 한 단락 적혀 있습니다. 자기는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성은 허, 이름은 황옥. 그해 나이가 16이라고. 서기 48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자기소개에 우리가 따라갈 단서가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시점과 지명입니다. 시점은 서기 48년, 지명은 아유타국. 둘 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유타라는 이름은 인도 북부 겐지스강 중류, 지금의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있는 도시 아요디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초중고 교과서도 인도 정부가 2020년 그 도시에 세운 허황옥 기념공원도 같은 전제에 서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 한국 측에 보내는 외교 메시지에도 한국 측이 인도 측에 답하는 외교 메시지에도 그 도시는 아요디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외국 학계의 1차 자료를 따라가 보면 다른 사실이 나옵니다. 아요디아라는 이름이 그 도시에 처음 붙은 시점이 따로 집힙니다. 산스크리트 문헌, 자이나교 문헌, 불교 문헌, 그리스 사료, 중국 사료를 모두 모아보면 1세기 무렵 그 도시의 이름은 아요디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케타였습니다. 사케타라는 이름은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코살라 왕국의 두 수도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한 수도는 슈라바스티였습니다. 그 시기 코살라에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외국 자료에 따르면 프라세나 지시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부처님과 동시대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한 제가 신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던 코살라가 북부 인도의 네 강대국 중 하나, 그중 가장 강했던 한 강대국이었다고 한 외국 자료가 적습니다. 이 시기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불교 경전에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슈라바스티에 부처님의 한 사찰이 있었고 부처님이 우기를 그곳에서 보냈다는 일화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케타는 그 시대의 두 번째 수도로서 코살라의 또 다른 중심 자리였습니다. 1차 자료 속 그 도시 이름은 사케타였습니다. 산스크리트 자료, 자이나그 자료, 팔리어 불교 경전이 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사케타였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1세기 중엽에도 그 이름이 살아있었습니다. 한 자료가 정확한 연도까지 짚어줍니다. 서기 127년, 쿠샨 왕조의 한 황제가 그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카니슈카였습니다. 페샤와르에서 출발한 쿠샨 군대가 인도 북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행군하면서 6도시를 정복했고 그 6도시 안에 사케타가 들어있다고 한 비문이 적습니다. 라바탁이라는 자리에서 발굴된 비문의 기록입니다. 그 정복 시점에도 그 도시의 이름은 사케타였습니다.
아요디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요디아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정착하는 시점은 4세기 이후입니다. 굽타 왕조 시대에 쓰인 한 시인의 서사시에서 사케타와 아요디아가 같은 도시의 이름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그 뒤로 점점 아요디아라는 이름이 사케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하황옥이 도착했다는 서기 48년은 1세기 중반입니다. 그 시점에 그 도시의 이름은 사케타였습니다. 아요디아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한 4세기까지는 아직 약 30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아요디아라는 도시는 내륙입니다. 겐지스강에서도 한참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큰 항구가 없는 자리입니다. 외국 백과의 한 자료가 이 점을 짚습니다. 아요디아는 항구 접근이 어려운 내륙 왕국이었다고. 1세기 시점에 그 도시에서 동쪽 바다까지 한 척의 배가 출항하려면 겐지스강을 따라 한참을 동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겐지스 하구를 벗어나 벵골만에 들어가야 항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대 모순입니다. 학설을 부정하는 결정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 한 분이 댓글로 던진 질문, 보주가 인도 어디에 있는지 추적되지 않는다는 그 지적은 이 모순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가리키는 시점과 지리가 흔들립니다. 다음 길은 학설이 한 번 더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사천보주입니다. 김해에 가면 수로 왕비릉이 있습니다. 그 능 앞에 1647년에 세워진 능비 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 인조 25년 후손이 세운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시호가 있습니다. 가락국 수로 왕비, 보주태후 허씨, 보주태후. 보주의 황태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보주는 어디일까요? 한 한국 고고학자가 평생 이 단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아요디아라고 봤습니다. 한 권의 책을 쓰고 한 편의 논문을 쓰고 그 학설을 학계에 제시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인도 아요디아에 답사단을 보내고 인도 측이 한국 김해에 답사단을 보내고 양쪽 정부가 자매도시 협약까지 체결한 그 시기였습니다. 한 학자의 책이 그 시기에 한 정점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자가 학설을 바꿉니다. 보주는 인도가 아니라 중국 사천성의 한 지역이라고 발표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한 답사 채널이 그 학자의 학설 변경 시기를 인용하면서 능비 비문에 적힌 보주태후라는 시호의 보주를 그 학자가 사천 안악현으로 비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옮겨보면 사천성 자양시 안악현입니다. 한 답사 채널이 직접 그곳을 찾아간 영상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보주 허씨라는 집성촌이 남아있다고 보고됩니다. 같은 채널이 그곳의 비석과 도상을 김해와 비교하면서 두 자리에 같은 문양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쌍어문입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한 점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도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천보주 학설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사천보주에 한 번 정착했다가 다시 가락국으로 건너왔다는 두 단계 이주 학설입니다. 능비시호와 사천 현지 잔존이 그 학설의 양 끝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보주라는 행정명칭이 그 자리에 처음 붙은 시점을 따라가 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과 영문백과의 1차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 답이 한 줄로 모입니다. 보주라는 명칭은 북주시대에 처음 설치됩니다. 서기 575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점이 어긋납니다. 허황옥이 도착했다는 서기 48년과 보주라는 명칭이 처음 그 자리에 붙은 서기 575년 사이는 527년의 갭입니다. 산수로 따져봅니다. 575에서 48을 뺍니다. 527입니다. 거의 5세기가 넘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527년. 그 수치를 보고 시청자 한 분이 댓글에 적어두셨습니다. 보주는 보통 사후의 칭호인데 그 칭호의 의미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허황옥이 살았던 시기에는 보주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시기가 맞지 않는 추정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학계 안에서도 이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주라는 이름이 허황옥보다 500년 늦게 나타났다면 능비시호의 보주가 그 사천 지역의 보주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호는 살아있을 때 받는 이름이 아니라 사후에 붙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능비의 보주태후라는 시호는 1647년 능비를 세운 후손들의 시점에 사천 보주를 떠올리며 붙인 이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능비시호 자체가 사천 보주의 1세기 직접 증거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집니다. 학설이 두 번 흔들립니다. 인도 아요디아 학설은 이름이 시점에 어긋나고 사천 보주 학설은 명칭이 시점에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한 한국 고고학자는 인도 학설을 떠나 사천 학설로 옮겨갔습니다. 시청자 한 분이 던진 질문이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가 왜 학설을 바꿨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학자가 본 한 점의 도상을 같이 봐봅니다. 한 한국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허황옥 왕비를 오래 연구해온 한 사학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 학설을 지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천보주 경유학설로 옮겨갔습니다. 그 학자의 전향을 시청자 한 분이 궁금해하며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토록 허황옥 왕비를 연구하더니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 영문 자료가 그 학설의 한 갈래를 소개합니다. 한 학자가 2018년 무렵 발굴 결과를 발표했다는 정황입니다. 능묘 정문에 새겨진 쌍어문, 두 마리 물고기 부조의 기원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그 자료가 적습니다. 분석이 가리킨 곳은 인도가 아니었다고, 메소포타미아 쪽이었다고 그 자료가 풀이합니다. 다만 한국어 1차 자료, 학회 발표문이나 정식 논문 출처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아직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는 학설의 한 가설로만 같이 봐봅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두겠습니다. 한 외국 자료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다만 이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 자리로 모입니다. 학자가 학설을 바꾼 결정적 단서가 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본 도상은 김해 수로왕비릉 정문에 새겨진 쌍어문이었습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한 점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도상입니다. 그 도상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따라가 보면 인도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화에 어인신의 형상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영문백과의 1차 자료에 따르면 오안네스라는 이름의 신이었습니다. 사람 머리에 물고기 몸을 가진 신화적 존재였다고 한 바빌론 사제가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제의 이름은 베로수스였고 그리스어로 바빌론의 역사를 정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적은 글에 따르면 오안네스는 낮이 되면 페르시아만 해변으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문자와 학문과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도시를 짓는 법을 가르치고 곡식을 거두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 기록이 적습니다. 그 신화 속 어인신의 도상이 두 마리 물고기로 변주된 형태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부조에 남아 있습니다. 점토판에도 청동기에도 신전 부조에도 같은 도상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한 자리에서 출발한 도상이 페르시아만의 무역선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가설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학설이 한 단계 더 멀어집니다. 인도 아유타라는 출발점도 사천보주라는 경유지도 아니라 그보다 더 서쪽 메소포타미아라는 더 먼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한 분이 던진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 쌍어문 문양이 등장한 시기가 기원 후 4세기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타밀 역사학자들이 이를 근거로 허왕옥의 한국 도착, 즉 서기 48년의 쌍어문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청자 한 분이 그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정확히 한 학자의 학설 전향을 풀어줍니다. 인도 아요디아의 쌍어문이 4세기 이후에야 등장한다면 1세기에 그곳에서 출발했다는 학설은 도상으로도 어긋납니다. 시점도 어긋납니다. 도상의 출발점을 인도로 잡으면 아요디아의 등장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허왕옥의 도착 시점에 그 도상이 인도 북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본 다른 길은 인도 너머의 길이었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도상이 출발해 인도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왔다는 길입니다. 그 끝자리가 김해라는 것입니다. 도상의 변천을 한 줄로 다시 짚어봅니다. 메소포타미아 어신 오안네스에서 시작해서 두 마리 물고기로 변주된 부조로 페르시아만의 한 무역 항로로 인도 남부 항구로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왕가 상징으로 사천보주의 한 가문으로 김해 수로왕비릉 정문으로 자리마다 도상이 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모든 자리에서 1세기 이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도상이 4세기 이후에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도상이 어떤 경로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학설이 갈립니다. 한 학자가 본 길은 그중 한 갈래였습니다. 그 학자가 평생 따라간 단서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 자리가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설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곡 자료가 가리키는 정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흐름이 가리키는 한 자리를 봐봅니다.
사천 안악현 보주 허씨 집성촌입니다. 사천성 자양시 안악현 서운양.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사천성의 동남쪽, 청두에서 차로 2~3시간쯤 떨어진 자리입니다. 중경과 청도 사이 한 분지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 향입니다. 농경지와 산지가 섞여 있는 시골 지역입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길을 따라 노랗게 펼쳐지고 가을에는 벼가 익는 자리라고 한 답사 채널이 자기가 본 풍경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비석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세워진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에 한자로 적힌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 중에 허씨가 들어있다고 그 답사 채널이 카메라로 비추어 줍니다. 비석 옆 마을 입구에 한 사당이 있고 그 사당에 2마리 물고기 부조가 작게 새겨져 있다고 카메라가 보여줍니다. 한 답사 채널이 그 자리를 직접 찾아간 영상 자료를 보면 그곳에 한 집성촌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보주 허씨 집성촌입니다. 같은 채널의 보고에 따르면 수십만 명 규모로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농경 마을이지만 한 지역에 한 성씨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식 집성촌과 비슷한 분포라고 그 채널이 설명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쌍어문입니다. 김해 수로왕릉 정문에 새겨진 그 도상이 사천 안악현의 비석과 도상에도 같이 남아있다고 그 답사 채널이 보여줍니다. 2마리 물고기가 한 점을 마주보는 도상이 두 자리에 같이 남아있는 것을 카메라가 비교해줍니다. 이 보고는 직접 한국어 1차 행정통계로 확인된 자료가 아닙니다. 중국 측의 정식 인구 통계나 한국 학술지의 답사 보고서가 1차 자료로 우리에게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두겠습니다. 한 답사 채널의 영상 보고에 따르면 그렇다고. 다만 이 보고가 진짜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한 점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인도에서 사천보주를 거쳐 김해까지 이어지는 2단계 이주 학설이 양쪽 끝자리에 같은 도상과 같은 성씨를 동시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시청자 댓글이 떠오릅니다. 가야라는 인도 지명의 국가가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 그렇게 나중에 불교가 전해졌겠나 싶습니다. 인도 불교가 직접 전해졌다는 이야기. 허왕옥이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인도인인데 사천에 허씨 집성촌과 허왕옥 글자가 있나요? 시청자 한 분이 그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1차 자료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천 안악현에 보주 허씨가 거주한다는 보고는 답사 영상에 등장합니다. 그 인구수와 행정 통계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비석과 도상에 쌍어문이 남아있다는 보고도 답사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한 답사 채널이 후한서를 인용합니다. 후한서는 중국 정사의 한 권입니다. 거기 적힌 한 기록에 따르면 서기 47년경 사천보주 일대에서 한족 유민의 봉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일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고 그 채널이 설명합니다. 그 시점에 후한 황제는 광무제였습니다. 광무제는 서기 25년부터 57년까지 재위한 후한 왕조의 한 황제였습니다. 왕망의 신나라가 무너진 뒤 한 왕조를 다시 세운 인물입니다. 그 시기에 사천분지는 후한 영토의 서쪽 끝자락이었고 산지의 토착 부족과 한족 사이에 충돌이 잦았다고 한 답사 채널이 설명합니다. 그 충돌의 결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봉기 진압 뒤에 일부가 동쪽 바다 쪽으로 이동했다는 정황이 후한서의 한 단락에 적혀 있다고 그 채널이 인용합니다. 서기 47년 허왕옥이 도착했다는 서기 48년에 바로 한 해 전입니다. 시점이 묘하게 가깝습니다. 우리가 직접 후한서의 그 원문을 찾아 한 줄 한 줄 검증할 수 있는 자리에는 그 기록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톤으로 표현해 두겠습니다. 한 답사 채널이 인용한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고. 이 정황이 가리키는 그림이 한 줄로 그려집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한 일족이 사천보주에 한 번 정착했다가 봉기와 같은 사건을 만나 다시 동쪽으로 움직였고 그 끝자리가 김해라는 흐름입니다. 시점도 가깝게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이 그림에는 보주라는 이름의 시점 모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주라는 명칭이 그 자리에 처음 붙은 서기 575년과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서기 47년 사이에는 528년의 갭이 있습니다. 허왕옥의 서기 48년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527년의 갭이고 한 해 전 봉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528년의 갭입니다. 둘 다 5세기를 넘는 시간이 비어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학설은 보강의 방향만 더해지지 모순 자체를 풀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묶는 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도상의 네 자리를 같이 봐봅니다. 쌍어문은 2마리 물고기가 한 점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도상입니다.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같은 도상이 멀리 떨어진 자리들에 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자리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화 속에 어인 신의 형상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영문백과의 1차 자료에 따르면 오안네스라는 이름의 신이었습니다. 사람 머리에 물고기 몸을 가진 형상이 사람들에게 문자와 학문을 가르쳤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한 바빌론 사제 베로수스가 그 신화를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정리해 남겼습니다. 그 신화 속 도상이 두 마리 물고기로 변주된 형태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부조에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빌론 문명의 한 권력 가문이 자기 권위의 상징으로 그 도상을 사용했다는 외국 학자의 분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한 항구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인도양으로 들어가던 시점이 정확히 그 도상이 동쪽으로 퍼지기 시작하던 시점과 겹친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입니다. 지금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상징이 두 마리 물고기, 트윈피시라고 한 외국 자료가 보고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그 도상은 아요디아의 한 왕가 가문의 상징으로도 함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출발한 한 가문이 그 도상을 동쪽으로 가져갔다는 학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점이 다시 흔들립니다. 인도 아요디아에서 쌍어문이 1차 자료에 등장하는 시점은 4세기 이후라는 외국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이 댓글에서 짚어주신 그 지점입니다. 인도 북부의 도상이 4세기 이후에야 등장한다면 1세기 시점에 그곳에서 출발했다는 그림은 그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인도가 도상의 출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상이 인도에 도착한 시점이 4세기 이후라면 인도는 도상의 경유지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가야입니다. 김해에 가면 수로왕릉이 있고 그 정문에 쌍어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한 점을 마주보는 도상이 능 정문의 두 기둥 사이에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도상이 능 앞쪽 비석과 부속 건물에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측 답사 채널들의 영상 자료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해의 한 박물관에 그 부조의 탁본이 별도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 답사 채널이 소개합니다. 도상의 결이 묘합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거의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주라고 부르는 도상입니다. 보주는 보배 구슬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따라온 보주와 한자가 다릅니다. 한 자료는 두 보주가 우연한 동음이라고 보고 다른 자료는 후대에 시호의 한자가 의미를 빌려 쓴 흔적이라고 풀이합니다. 네 번째 자리는 산청 지곡사지입니다. 경남 산청에 한 폐사지가 있습니다. 한 답사 채널이 그 자리를 다녀온 영상에서 폐사지의 한 점에 쌍어문이 남아있다고 보여줍니다. 1934년 홍수전에는 그 자리에 무지개 다리가 있었다는 항공사진까지 같이 비교됩니다. 폐사지의 큰 성물은 저수지 옆에 모여있고 산속 깊은 자리에 작은 부조 한 점이 풀숲 사이에 남아있다고 그 채널이 보고합니다. 1845년에 마지막 씀탑이 세워진 뒤로 지도에서 사라진 절타라고 합니다. 지곡사지는 신라 풍왕 때 처음 창건되었다고 한 답사 채널이 절의 내력을 정리합니다. 그 뒤 고려시대의 한 큰 스님이 그곳에 다녀가면서 천태종의 5산 중 하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기에는 지곡사가 천태종의 큰 도량이었던 자리였습니다. 1845년 마지막 씀탑이 세워진 뒤로 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풀과 돌과 한 점의 쌍어문 부조만 남았습니다. 산청 지곡사지의 쌍어문은 김해 수로 왕비릉의 쌍어문보다 시대가 늦습니다. 신라 풍왕은 6세기 인물이고 그 자리의 부조는 그 뒤 한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시대가 늦어도 같은 도상이 한반도 남쪽 두 자리에 같이 남아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상이 한 시기에 들어와 사라지지 않고 한반도 안에서 한 번 더 변주되어 자리 잡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자리가 같은 도상으로 이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로, 인도에서 가야 김해로, 김해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간 산청 지곡사지로 도상이 길게 이어진 자국을 남겼습니다. 학설은 이 네 자리를 어떻게 묶을지를 두고 갈라집니다. 한 갈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도상이 인도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왔다는 길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인도양에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경로입니다. 또 한 갈래는 한반도가 자체적으로 그 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생설입니다. 자생설을 지지하는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을 적었습니다. 쌍어문은 페르시아 인도보다 먼저 고조선 시대부터 표현되었다고 한 마이너 학설입니다. 같은 도상이 BC 5000년 무렵 앙소 문화의 터기에 이미 등장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학설이 5가지로 갈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마지막 한 길을 봐봅니다. 남쪽 인도에서 출발했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간 길은 대부분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계에 다른 출발점을 짚는 한 갈래가 있습니다. 남인도 타밀 지역입니다. 남인도 타밀 학자들이 제기한 한 가설에 따르면 허왕옥이 아유타가 아니라 판디안 왕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판디안 왕국은 지금의 인도 타밀나두 지역에 있던 고대 해상무역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 안에 셈바발람이라는 항구로 알려진 자리가 있었다고 한 학술 자료가 적습니다. 인도양 무역의 한 허브였습니다. 진주와 향료, 유리구슬과 직물이 그 항구를 통해 동남아와 동아시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가설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판디안 왕국의 상징이 두 마리 물고기였습니다. 쌍어문입니다. 외국 학계의 한 논문에 따르면 판디안 왕국이 그 도상을 자국의 왕가 상징으로 사용했고 해상 무역을 통해 그 도상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양의 1세기 무역 흐름을 한번 그려봅니다. 로마와 인도 사이 향료 무역이 그 시기에 정점이 있었습니다. 후추와 진주, 비단과 유리구슬이 인도양을 가로질렀습니다. 판디안 왕국의 한 항구가 그 무역의 한 환승지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무역선이 동남아의 한 항구를 거쳐 다시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해까지 흘러들었다는 정황이 한 외국 학자의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순이 한 번에 풀립니다. 인도 북부 아요디아의 시점 모순과 사천보주의 시점 모순이 남쪽 바닷길 한자리에서 다시 풀립니다. 1세기 인도 남부의 한 항구에서 출발한 한 일족이 동남아를 거쳐 한반도 남쪽 김해까지 도착한다는 그림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한 자료가 더 있습니다. 김해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일부에서 인도 남반계의 화학적 특성이 검출된다는 한 다큐멘터리 채널의 보고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채널은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작은 유리구슬 한 점의 화학 분석 자료를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산화 특성이 인도 남부의 한 산지의 유리와 닮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야 시대의 덩이세양 끝부분의 탄소 함량이 인도식 재련법과 닮아 있다는 한 외국 대학 논문의 분석도 그 채널이 소개합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던 두드림 재련법이 가야의 덩이세양 끝에 같은 흔적을 남겼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논문의 정식명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다큐멘터리 채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고 표현해두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가야 시대의 한 인골에서 추출한 유전 자료가 인도 남반계와 일부 겹친다는 한 국제 공동 연구의 보고도 같은 채널이 소개합니다. 가야 시대의 인골은 김해 인근의 한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도 학계의 확정된 결론으로 자리 잡지는 않은 단계라고 그 채널이 부연합니다. 다만 이 가설도 학계의 확정 단계에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 외국 백과의 표현을 빌리면 매력적인 전통이지만 확립된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 5갈래의 길이 다 모입니다. 어느 길도 아직 결정타가 없습니다. 5갈래가 같은 좌표 한 점에서 서로를 보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5갈래 학설을 같이 봐봤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직접 왔다는 길입니다. 삼국 유사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만 아유타라는 이름이 그 도시에 자리 잡은 시점이 4세기 이후라서 1세기 시점과 약 300년의 갭이 남습니다. 시점이 어긋납니다. 두 번째 길은 사천보주를 경유했다는 길입니다. 능비시호 보주태후가 그 단서입니다. 다만 보주라는 행정명칭이 그 자리에 처음 붙은 시점이 서기 575년이라서 허왕옥의 서기 48년과 527년의 갭이 남습니다. 시점이 어긋납니다. 세 번째 길은 남인도 판디안 왕국에서 왔다는 길입니다. 판디안 왕가의 상징이 쌍어문이었다는 점이 그 단서입니다. 해상 무역 흐름과 시점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학계의 확정 단계에는 닿아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길은 한반도가 자체적으로 그 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생설입니다. 한 마이너 학설입니다. 앙소문화의 토기 도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메소포타미아 어신 오안네스에서 출발해 인도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왔다는 길입니다. 한 한국 학자가 2018년 무렵 발굴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학설입니다. 한 외국 자료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갈래를 같이 놓고 보면 어느 길도 결정타가 없습니다. 두 길에는 시점 모순이 남아있고 한 길에는 확정 결론이 없고 한 길은 마이너 학설이고 한 길은 한국어 1차 자료가 아직 우리에게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번 영상에서 내리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더 쌓일 겁니다. 사천 안악현의 발굴이 끝나지 않았고 김해의 유전자 분석도 계속됩니다. 새 자료가 한 점이라도 우리 자리에 도착하면 5갈래 중 어느 길이 한 발 더 나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간 것은 답이 아니라
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한 학자가 평생 따라간 단서가 학설을 바꿨고 시청자 4분이 던진 질문이 같은 좌표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한 점이 우리가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결정타는 없었지만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충분한 좌표였습니다. 다음에 같이 따라갈 자리가 또 있습니다. 김해 봉황대의 한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사천 아낙현의 한 비석,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의 한 사원, 메소포타미아의 한 점토판, 자리마다 한 점의 단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느 자리부터 따라갈지는 다시 댓글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5갈래 중 어느 길이 마음에 닿으셨는지 또는 우리가 빠뜨린 6번째 길이 보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원정은 여기까지입니다.